한번 볼게. 논리실증주의는 검증 가능성을 기준으로 내세워 과학은 의미 있는 언명으로 과학이 의미 있다 그랬어. 말 그대로 과학이고 이거는 언명이라 그랬으니까 의미 있다고 얘기했어. 형이상학이나 윤리학의 명제들은 무의미한 언명으로 의미가 없대. 그러니까 지금 봐봐. 논리 실증주의자들은 어떤 명제에 대한 검증 가능성을 기준으로 할 때 과학은 이게 검증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형이상학이나 윤리학 얘네들은 무의미한 언명이니까 얘는 의미가 없다. 그러면 과학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거지. 두 가지로 나누는데 논리 실증주의자들이 과학을 대하는 태도와 형이상학이나 윤리학을 대하는 태도는 상반돼, 정반대. 하나는 논리 실증주의자 입장에서 과학은 의미 있는 것, 윤리학은 의미 없는 것, 이런 얘기야. 경험적인 명제 가운데 과학적인 언명만 검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감정이다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과학을 유의미한 언명이라고 얘기한 건 요것 때문에 그런 거. 요거 검증. 과학은 검증할 수 있단 말이야. 자, 이와 관련해서 포퍼는 과학 법칙은 보편적 언명이고 이 언명을 언급하는 영역은 시공간적으로 무한하기 때문에 보편 언명을 지지하는 언명을 아무리 많이 모은다 하더라도 그 언명들은 검증이 충분하지 못한 것이 된다. 그러니까 무의미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포퍼는 논리 실증주의자들이 과학이 의미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 이유는 쟤네들은 검증이 가능하잖아. 근데 포퍼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그건 말이지, 수많은 증거가 있는데 그 중에 검증된 것만 가지고 그게 유의미하다고? 검증 안 된 거는?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아무리 많이 모은다고 하더라도 다 모을 수는 없잖아. 포포 얘기야. 검증이 충분하지 못한다는 것이 된다. 귀납을 위한 증거로 흰 백조의 무리를 많이 관찰했더라도 모든 백조는 희다라는 보편적 언명은 정당화될 수 없는 귀납의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가 저 귀납법 얘기할 때 수많은 것들을 하나하나 다 적용해서 마지막에 딴 결론 내리잖아. 이게 귀납이잖아. 우리가 그 버트란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농부의 손이라는 아주 유명한 귀납법의 한계를 제시한 거지. 농부가 닭장에 들어가서 모이를 줬어.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해서 막 줘. 그러면 닭들은 농부의 손을 모이를 주는 손이라고 생각하죠. 맞는 것 같잖아. 근데 100일째 되는 날 농부가 딱 들어가서 손을 딱 내미니까 모이 주나 보다 했는데 확 모가지를 비틀어버렸어. 그러면 이 손은, 농부의 손은 모이를 주는 손이 아니잖아. 딱 한 가지에 적용할 수 없는 근거가 나오면 이 귀납법은 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귀납법은 사실 귀납법은 정확하게 논리라고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는 얘기를 지금 포포가 하고 있는 거야. 농부의 손하고 똑같아. 귀납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그게 이제 단 한 가지도 그렇지만 모든 근거가 다 모일 수는 없단 말이야. 이 모든 백조는 희다 이 말은 틀렸지요. 왜냐하면 오스트레일리아 가면 백조가 있는데 검은색 백조야. 걔 이름이 백조거든. 흰색 백조하고 똑같이 신체 구조도 그렇고 다 똑같아. 다만 색깔이 검은색일 뿐이야. 그래도 걔 이름이 백조거든요.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자, 귀납적 방법을 특정 지을 수 있다. 과학을 과학적 방법으로 특정 지을 수 있다고 주장해온 전통적인 귀납주의자의 과학관을 전면적으로 부정했다. 그에 따르면 포포는 귀납적 방법으로 많은 논리적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했던 거야. 결코 정당한 방법이 될 수 없다. 귀납법의 한계라고 얘기하는 거야. 잠깐 나왔으니까 좀 이제 보충 설명해 줄게. 귀납하고 연역이라는, 우리가 논리하면 이걸 배우잖아. 귀납법이라는 것은 보통 개미라고 불러. 연역법을 거미라고 불러. 그러니까 귀납은 있잖아. 개미들이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가 막 뭘 물고 와서 쌓아놓으면 이게 개미의 밥이 된단 말이야. 이해됐어? 무슨 말이지? 근데 연역법은 거미가 거미줄을 쳐놓고 이 영역은 나의 영역이야. 그러니까 이 거미줄에 걸린 건 내 밥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귀납법과 연역법, 이걸 좀 앞으로 가면 경험론이라고 하고요. 요거를 합리론이라고 해. 그리고 뭐 경험론은 프란시스 베이컨이고 합리론은 데카르트니까 영국 사람하고 프랑스 사람이 생각 어떤 사유 방식은 완전히 다르다고 봐야 되겠지, 그지? 그리고 물어보는 거야. 연역법은 일정한 한계 안에 이걸 정해놓는 거야. 얘는 정답이야, 정답. 그리고 이 안에 들어오는 건 모두 정답이 되는 거야. 왜냐면 정답 안에 있으니까 이 안에 있는 건 모두 정답이 되겠지. 그럼 빠져나갈 수 없는 확고한 논리겠죠.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논리학에서 논리 그러면 연역법을 논리라고 하는 거야. 귀납법은 논리이긴 하지만 한계가 있는 논리다. 그러면 얘는 쓸모가 없잖아요. 개미. 왜 쓸모가 없어? 자, 새로운 거, 여태까지 없던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규명할 때 필요한 게 귀납법이야. 화성에서 뭔 돌을 가져왔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알루미늄이야라고 얘기하면 알루미늄이라는 영역 안에 집어넣으면 되겠지만 얘가 뭔지 모르는 상태인데 어떻게 전제를 깔 수가 없잖아. 그러면 화성에서 가지고 온 운석을 분석하는 거야. 막 분석해봤더니 제일 공통점이 있는 게 알루미늄하고 같은 특성을 갖고 있어. 그러면 얘는 광물이고요. 알루미늄 계열의 금속이다. 라고 판단하는 거야. 그럼 귀납법은 필요하죠. 당연히. 자, 그래서 포퍼는 논리 실증주의자들이 증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과학이 유의미한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안 된다. 증거를 다 확인할 수도 없지만 확인한다고 해도 한계는 분명히 있다. 그래서 포퍼가 논리 실증주의자들의 문제점,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포퍼는 검증 가능한 대신 반증 가능성을 제시했다. 아주 간단한 문제잖아. 어떤 것을 검증할 때 얘가 틀렸는지 맞았는지는 반증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과학자들과 일반인들이 과학의 징표로 생각해온 귀납적 방법을 과감하게 부정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과학을 해석할 수 있는 통찰을 부여한 개념이 바로 반증 가능성이다. 반증하면 귀납이 틀린 거야. 반증 가능성은 관찰한 사태를 기술하는 것인 단층 언명에 의해 가설이 검증될 수 없지만 귀납법에서 아까 논리 실증주의자들이 이렇게 증명했어. 검증했다고. 이렇게 단편적인 것을 가지고 확인할 수는 없지만 반증하면 틀렸는지 맞았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그 점에 착안했다. 희지 않은 백조 한 마리를 관찰했어. 그럼 모든 백조는 희다라는 전통적 논리학의 명제에 전체 긍정에 관한 명제가 잘못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백조는 희다, 반증 가능한 언명이다. 아까 얘기했듯이 오스트레일리아에는 색깔이 검은데 백조라고 부르는 게 있다고. 자, 그런데 모든 인간의 행동은 자기 이익에서 나온다는 이기적 행동이다. 자, 봐봐. 모든 인간의 행동은 자기 이익에서 나오는 이기적 행동이래. 그러면 이타적 행동은 뭐야? 그건 인간의 행동이 아닌가? 이타적 행동을 하는 사람은 모든 인간에 포함되지 않나? 이렇게 하면 이 말은 틀린 거잖아. 됐어? 반증이 불가능하다. 자, 모든 인간의 행동은 자기 이익에서 나온 이기적 행동이다. 와 같이 언명은 반증이 불가능하다. 그는 반증의 가능성을 통해 귀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추측과 반박을 새로운 과학의 방법으로 제시하였다. 과학이 추측과 반박을 통해 끊임없이 진리에 다가간다는 것이 바로 포퍼의 생각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기 나온 모든 인간이 하는 행동이 자기 이익에서 나온다는 건 사실 검증 불가능한 영역이란 말이야. 내적 영역이니까. 그래서 이게 반증 불가능하다고 얘기한 거야. 근데 내 생각은 이걸 만약에 반증 가능성을 열어두고 한다면 행동에 대해서 그다음에 인간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바라본다면 모든 인간이 자기 이익에서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건 아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다고. 그러면 반증의 가능성도 열려있다. 자, 과학, 비과학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지. 여기서는 그러면 과학은 뭐야? 의미 있는 거. 비과학은 뭐야? 윤리학, 형이상학 같은 거야.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를 구획 기준의 문제다. 그러니까 뭘로 나눌 거야? 포퍼는 반증 가능성 기준을 삼으면 구획 기준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어떤 명제가 반증 가능한 경우 그 명제는 경험과학에 속한다고. 그러니까 하나 분리해냈네. 과학이 아니고 경험과학. 일반적으로 과학은 반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 왜냐면 반증을 한다는 건 그 과학을 다 이해했다는 거잖아. 이해 못했으니까 검증할 수 있는 걸 가지고 과학을 유의미한 언명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전체를 모르는 상황에서 과학의 반증을 제시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반증을 제시할 것 같으면 그렇게 검증하지 않죠. 자, 그래서 여기는 반증의 가능성이 명제가 가능한 것은 과학 중에 경험과학이다. 그런데 그는 반증의 가능성은 가설의 진리 여부와 무관하기 때문에 구획 기준의 문제도 진리의 문제와 무관하다라고 말했다. 두 가지를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 과학과 비과학을 구분하는 거, 구획하는 거, 나누는 거, 이 문제하고 야 이건 비과학이야, 이건 과학이야 라고 나누는 문제하고 참이야, 거짓이야, 혹은 거짓이야, 참이야 라고 언명하는 거하고는 둘 사이의 관련성은 없다라고 얘기한 거야. 알았어? 무슨 말이지? 요걸 좀 명심해야 돼요. 두 사이의 관련성은 없다. 그러니까 과학, 비과학으로 구분했다고 그게 참과 거짓으로 구분되는 그런 것은 아니다. 거짓으로 밝혀진 이론도 경험적 가설, 과학적 가설의 성격을 지닐 수 있다. 그지? 거짓이긴 한데 그것은 반증 이전에는 경험적 가설, 과학적 가설이 성격을 지닐 수 있다. 또한 그는 반증의 가능성이 논리적 반증 가능성임을 강조했다. 구획 기준으로서 반증의 가능성은 반증이 실제로 행해질 수 있거나 혹은 행해지는 경우 반증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나누어서 설명한 거야 지금. 자, 그래서 첫 번째 얘기한 게 그 아까 비과학과 과학 나누는 구획에 관한 문제, 구획과 관련돼서 구획이 결국 참과 거짓, 거짓과 참을 구분하는 문제와 연관시키지 마라. 마지막에 나온 얘기는 그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지. 반증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게 반증의 가능성을 강조하는 건데 구획 기준으로 반증 가능해. 그러면 반증이 실제로 행해질 수 있거나 혹여 행해지는 경우라도 반증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증을 위해서 만들어낸 그 검증이기 때문에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까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야. 반증을 위한 반증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 포포가 제시한 반증주의 과학관을 비판한 대표적인 철학자가 파이어 아벤트다. 그는 과학은 본질적으로 무정부주의적 작업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 무정부? 보통 우리가 그 아나키스트를 무정부주의자라고 하는데 이게 소속이 돼 있지 않는 거야. 자유주의의 극단적 가치를 주장하는 게 무정부주의고, 여기서의 말은 뭐냐면 과학은 본질적으로 어떤 것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는 입장으로 해석하면 좋겠어. 인식론적인 무정부주의를 표방한 그는 과학이 가장 신뢰할 만한 지식이라는 상식에 도전했다. 그럼 이 말은 과학이 가장 신뢰할 만한 지식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야. 일반적으로 과학은 믿을만하지. 이거에 대해서 이런 상식에 도전했다고 했으니까 이런 상식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라고. 그가 보기에 신화적 세계관과 현대과학의 세계관, 그렇지. 과거의 세계관, 우리의 그다음에 현대과학의 세계관, 인신론적인 측면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니까 현대과학의 세계관이 무조건 절대적으로 맞고 신화적 세계관은 다소 문제가 많고 신뢰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이 사람 입장에서는 둘 다 인식론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거의 막상막하다. 원시 종교의 마술이나 신화와 비교해서 과학이 우월한다? 이거 확인한 바가 없지요. 이와 같은 입장은 고유한 과학적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통찰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니까 보통 현대 과학에서 추구하고 있는 과학적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걸 갖다 유일하다, 절대적이다 라고 보지 않는다고. 파이어 아벤트는 이게 완벽한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렇다면 여기서 신화적 세계가 나오지, 마술이나 뭐 여기 지금 나온 대로 신화, 얘네들도
현대과학이 추구하는 과학적 방법이 1이라면 얘는 두 번째 방법, 세 번째 방법 다른 방법일 뿐이라고. 가치를 폄하하지 말라고 이런 얘기야. 과학은 논리적 성격을 지닌 지식이 아니라 역사적 성격을 지닌 지식이기 때문에 몇 가지 규칙으로 설명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단순하진 않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과학이라는 건 굉장히 복잡하단 말이지요. 몇 가지 규칙 갖고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요. 논리적 성격이 아닌데. 논리적 성격은 뭐야? 뭐 예를 들면 인과 있잖아. 원인과 결과. 딱 떨어지죠. 근데 아닌 경우도 있다. 해석이 불가능. 자, 그는 해석 불가능. 자, 그는 우리가 채택할 수 있는 유일한 과학적 방법이 어떻게 해도 좋다라는 것이라고 말했어. 자, 의미를 잘 생각해봐.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이러한 무정부적 시각을 지니게 되면 획일성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양성의 인정이다. 그러면 파이어벤트는 그 폭을 넓혔지, 그지? 선택의 폭, 인식의 폭을 넓힌 거지, 그지? 파이어벤트는 과학에서 경합하는 이론들을 비교하기 위한 중립적인 사실이나 관찰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론들이 각각 추구하거나 이론들이 갖고 있는 각각의 이론을 다 인정해야 된다. 마치 여기 하나 정답을 정해놓고 이것에서 벗어나면 얘는 이론이 틀렸어.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지금. 자, 그래서 파이어벤트는 관찰 이론, 적재성 태제를 통해 주장했다. 자, 봅시다. 중립적인 사실과 관찰은 존재하지 않는다. 보통값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양하게 존재하는 게 다 인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 과학에서. 이 태제는 두 가지 면에서 변에 의해서 뒷받침된다. 첫째, 우리는 어떤 대상을 그저 보는 것이 아니라, 자, 이거 관찰이야. 무엇으로 본다. 두 관찰자가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대상을 볼 때 각각 망망에 맺힌 상, 이건 동일하겠지. 그럼에도 필연적으로 동일한 시각 경험을 갖는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단 말이야. 그러면 개별적인 거죠. 관찰자의 경험, 지식, 기대, 문화 배경, 내적 상태 등에 의해서 이 경험은 달라지기 때문에 그저 보는 것이 아니다. 무엇으로 본다. 특정한단 말이야. 무엇으로 본다. 자, 이것은 우리가 동일 대상을 보고 다르게 해석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애초에 처음부터 달리 본다는 뜻이야. 이게 바로 목적이고 무엇이다. 그거는 영향을 주는 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관찰자의 경험부터 해서 그 심적 상태까지야. 자, 둘째 파이어벤트. 관찰된 사실을 기록하는 관찰 진술이 이론에 의존한다. 그렇지,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기록이 이론에 의존한다. 관찰 진술은 어떤 이론의 언어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것이 의존하는 이론적 혹은 개념적 틀, 요거에 영향을 받는다. 가령 전자빔 자석 N극에서 굽는다 라고 관찰을 진술한 말은 이미 상당한 이론이 전제되어 있다. N극 굽는다가 뭐야? 이 굽는다가 전자를 통해서 그 전자빔이 완성된다, 뭐 그런 뜻이 되겠지, 그지? 그냥 일상적 용어가 아니잖아. 굽는다는 게. 그게 상당한 이론이 존재되어 있어야지 저런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 얘기는 이걸 알고 있는 지식이 이 사실을 기록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 얘기야. 자, 그럼 마무리해 볼까? 관찰의 이론과 적재성 태제의 논변은 과학의 객관성에 대한 믿음이 근본적으로 다시 반성해야 한다는 점을 암시한다. 우리가 이 태제의 논변이 타당한 것으로 만약에 받아들이면 어떤 관찰도 우리의 기대나 경험 혹은 이론으로부터 독립할 수 없으며, 자,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논변이 관찰, 두 번째는 이론. 관찰 있잖아. 어떤 목적으로 본다 그랬잖아. 기대와 경험, 이게 목적이라고 볼게요. 그 다음 두 번째, 이론의 틀에 영향을 받는다. 여기서 독립적일 수 없으며, 독립해야 되는데 독립 못한단 말이야. 이론이 관찰 진술에 선행하며 이론이 오류일 수도 있듯이
관찰 진술도 자체가 오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 이거 사실은 관찰 진술은 오류가 없는데 인정해야 된단 말이야. 자, 하지만 논리실증주의에서는 어떤 명제가 인식적으로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감각적 지각에 의해 진위가 판별돼 있어야 한다. 이게 검증이야. 자, 검증. 그것만 의미 있는 언명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관찰의 결과를 바탕으로 귀납주의의 기본적인 전제를 유지하려고 한다. 이게 아까 나왔던 논리실증주의, 포포도 비판했던 거. 이 입장에서는 관찰 이론, 적재성 태제에 대해 과학을 상대화하며 과학의 과학적 진보를 옹호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든다고 비판한다. 그럼 포포하고 파이어벤트는 동시에 논리실증주의에 대한 비판이죠. 알았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과학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방법은 절대적 유일한 건 없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알았니? 그러니까 무정부주의적 작업이라고 얘기한 거고. 그러니까 어디에 한계나 규정이나 틀이나 이런 데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게 과학적 입장이라고.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과학을 의미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는 논리실증주의자들의 귀납적 방법은 그게 절대적인 게 될 수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계속해서 비판하는 거지. 자.